운동과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의 의미와 방향에 관한 거고요. 발제를 맡은 저는 한국공론포럼의 박태순이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그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민공론장 운동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주민공론장 운동이 뭔지, 또 주민공론장 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또 공론장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조례 제정이 공론장 활성화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은 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한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는 주민이 한 지역에 모여 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때 같습니다. 공론화, 공론장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들었는데요. 공론은 공적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중이 함께 모인 사람들이 논의하는 것 또는 논의 결과를 말합니다. 공론장은 이런 공론을 형성하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마을이나 카페나 학교나 이런 공간을 얘기하죠. 우리가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론장 가운데서도 공공기관 등이 공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인위적이고 계획적으로 논의 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공론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론장은 자율적인 공론장까지를 포함하는 말이고 공론화는 그 가운데서 공공기관이 자기 목적을 실현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창출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공론장을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주체인 주민들이 자신들이 직면한 공적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여 문제를 정의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과 추상적 공간을 말한다. 삶의 주체들이 생활상의 문제를 직접 당사자인 자신들이 논의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의제를 논의하는 국민공론장, 사회적 의제를 논의하는 시민공론장과 차이가 있다. 주민이 자신의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공론장을 형성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주민공론장 운동은 이렇게 만들어 가자. 주민이 중심이 돼서 자신들이 삶의 주제를 중심으로 공론장을 만들어 가자. 그런 일을 함께 도모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민공론장이 그냥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등장 배경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민주권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기존의 대의제로는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국가중심, 공공기관 중심, 시민단체 중심의 문제 해결 역시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자구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한 현실이고요. 아까 당진의 차중국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너무나 절박한데 공공기관도 기업도 또 국가도 해결을 못하고 지금 방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민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따라서 현장 중심, 당사자 중심, 문제 중심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될 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공론장에서 주민이 왜 중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국가가 중심인 또 그리고 그 국가의 일을 수용하는 국민의 시대가 있었죠. 정강 87년 이후에 시민 주권 시대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권위주의가 붕괴되고 민주화가 진척되고 시민이 출현하는 시대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국가 정책에 대한 이견이나 헌법적 권리 보호, 주민의 의사 그리고 시민단체가 주민의 의사를 대행하던 시대가 있었죠. 비공식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던 시민주권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야흐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주권 시대가 저는 도래했다고 보고요. 이거는 민주화가 고도화되고 정보화,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주권의식이 신장된 시대적인 배경이 있고요. 그것은 이제 삶의 현장성, 내용의 구체성, 문제 해결의 직접성이 중요해지고, 이런 가운데서 주민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등장했다고 보여집니다. 왜 공론장인가? 주민 공론장이라고 할 때 주민이 주체가 돼서 뭐 집회나 시위를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활동 형태가 있을 텐데 왜 공론장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의제의 한계입니다. 대의제의 대표성과 대의제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과 타결성에 기반한 정치제도죠. 대부분 다수결에 의해서 선출되고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계속 누적돼 왔습니다. 사회가 다원화 복잡화되면서 한 사람이 다수를 대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표자의 대의 역량의 한계와 불만이 계속 누적되어 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직접민주주의는 이제 국민 직접 행동과 직접 민주제를 두 개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죠. 직접 행동에는 한계가 있죠. 권력을 비난하고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접 민주제 도입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저도 직접 민주제 도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온 사람들인데 대의제 국가에서 일반 대중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직접 민주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경우도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가 있으나 실행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거의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허울뿐인 제도입니다. 즉 대의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권한을 국민에게 결코 쉽게 이양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제도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그 제도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민주제 대부분 다수결에 기반해서 찬반 양론으로 분열과 대립이 격화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수기 기회보다는 정치적 편가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즉 대의제가 갖고 있는 한계임과 동시에 직접민주제가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왜 공론장인가의 사실은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주민 역량 강화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주민의 수준 높은 합의 역량은 수없이 많은 시도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관점과 이해를 스스로 조정하고 타협하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죠. 주민이 주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한테 요구한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런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형성되는 역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이러한 권한을 주민에게 주려 하지 않죠. 주민 스스로 자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논의 절차와 논의 수준이 자신들을 대의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 때 그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즉 주민 주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스스로 제대로 된 수준 높은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정당성이 명확하게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론장이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공공주도의 공론화가 한계와 극복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 결정의 명분으로 대부분 공론화가 진행이 됐고요. 그 절차와 과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합의 과정 자체보다는 정책 확보의 명분을 위해서 의사결정 자체의 목적을 뒀기 때문에 대개는 그 과정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사회통합에 역행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주민들은 의사결정의 주체라기보다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의제와 그 과정에 동원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참여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네 가지 이유로 다른 것이 아니라 공론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주민주권 시대에서의 주민, 또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해서 주민공론장이 되는 거죠. 주민공론장을 다시 한번 정의해보면 주민주권 시대의 주인인 주민이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논의하여 결정하는 공론장을 설치 운영하는
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 직접민주주의의 한계, 공공이 주도하는 공론화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주민 스스로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민공론장 운동의 목표와 전략이 무엇이냐? 목적은 주민주권의 실질적인 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민공론장 운동의 목표는 대체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 삶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논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들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전면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공론장 운동에는 두 가지 전략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의 길입니다. 이거는 공공기관의 사안별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공론장을 열어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안별 공론화위원회 설치 조례 같은 것을 대구 서구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잖아요. 그거는 현재 제도를 활용해서 위로부터 공론장을 확대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죠. 아래로부터의 길은 자발적인 공론장을 운영하면서 그 자발적으로 형성된 공론장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사회 전체적인 공론장을 형성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길과 아래로부터의 길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안 넘어가나? 자, 다음으로는 공론장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주민 주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보장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삶의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현실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공정책의 현실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만족도와 사회적인 통합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론장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조례에 담을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논의해야 될 내용이기도 한데요.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공론화의 목적이 뭐냐, 공론화의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공론화가 꼭 필요한 사안이 무엇이냐, 누가 제안할 것이냐, 공론화를 누가 제안할 것이냐, 공론화를 하는 기구를 사안별로 할 것, 사안별 일시적 또는 자문기구, 사안별 기구의 성격에 관한 논의가 있겠죠. 또 공론화의 원칙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면 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또 공론화를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공론화의 결과, 그 효력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또 공공기관은 공론화를 위해서 어떤 실무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 또 공론화 공간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 라고 하는 등등의 내용들이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담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될 내용이기도 하죠. 물론 오늘 이걸 다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을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될 내용은 공론화가 꼭 필요한 사안들이 어떤 거냐. 사전 설문조사에서도 이제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주민 내부 갈등 발생 가능성 혹은 갈등 현안, 주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결정, 마을 및 도시계획과 같은 주민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사안, 또 주민 다수가 공론화를 요청하는 사안 등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이제 주요 전략인데요. 하나는 이제 주민이 요구를 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데 지자체 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죠. 주민이 요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당진이나 이제 충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
중요한 현안을 중심으로 주민이 문제 해결을 지자체나 의회에 요청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당진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공론화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당진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공론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충주 같은 경우도 지역 주민과 의원, 관심 있는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공론화 과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민이 공론화를 진행하면서 그것을 공식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론화 재정을 재정 과정으로 발전해가는 방식이 있겠고요. 오늘 참여하신 의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지자체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제대로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서로 주민과 지자체 의원이 서로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제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발제를 2번 다 듣고 우리 최한영 박사님 발제까지 듣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한영 박사님의 발제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박사님 지금 네. 이 컨트롤 하실 수 있죠? 그러면 공동 진행자로 해가지고 박사님 예, 직접 제가,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게 안 되는데요. 지금 제가 저 아, 바깥에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제가 네. 넘겨드릴게요. 네. 네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그 2번째 발표가 주민공론장 조례에 담길 핵심 가치와 체계입니다. 뭐 앞에서 박태선 박사 대표님께서 워낙 잘 발표를 해주셔서 사실 거의 내용이 겹칠 것 같습니다만 준비한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주민공론장을 이제 앞에서 우리 박태선 박사님께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도화 단계에 들어갔을 때 어쨌거나 이게 우리 그 공공기관, 행정기관의 측면에서 보면 주민에게 어떤 정책을 실시했을 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정책 수용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주민이 직접 정책의 설계, 지금까지는 집행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의견 수렴의 객체로서만 존재했었는데, 설계와 집행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 또 수기민주주의를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론장이라는 이제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때까지 그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이제 반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이런 형식의 참여 방식은 결국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방적이었고 소극적이었다. 근데 이 공론장은 그것을 극복하는, 그 한계를 극복하는 장으로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즉 공론장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에 주민의 참여를 거기 문 좀 닫아줘. 네. 네? 아니야. 네네. 지역의 발전 모델을 주민이 함께 설계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현실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도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넘겨주시면. 네, 공론장 조례에 담길 핵심 가치는 일단 첫 번째가 자발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가. 다음에 주민 이때 공론장에 참여하는 주민 구성에 행정기관이나 지방의회가 관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봐야 된다. 즉
참여하는 주민을 직접 선정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건 이전에 이제 전문가 회의, 전문가 중심의 참여 방식이거든요. 직접 선정하다 하더라도 수상적으로 무작위 추출한다든가 이런 방식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의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도로 용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정책을 그대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뒷받침해가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고요. 네, 다음에 이제 민주성인데요. 참여하는 주민의 구성의 문제입니다. 해당 정책으로 수익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다수로 구성한다면 종전의 공청회나 설명회의 소극적 한계는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경계를 해야 될 것이고, 다음에 공론화 대상이 되는 그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역시 왜곡된 어떤 수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조정돼야 될 것이고요.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살펴보면 좀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케이스가 더 많았다. 이것 굉장히 크게 경계될 것이고, 또는 정책 추진에 개입한 전문가가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수긍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약간 비판적 시각,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다음에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소. 공론장 개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참여 인력이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사례가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청소년 관련된 정책을 간담회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한테 간담회를 개방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평일날 오후 시간에 이루어졌거든요. 학교가 있는 시간이죠. 학생들이 학교가 있는 시간에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를 연다는 건 청소년들을 보고 오지 말란 얘기죠.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보고요. 그다음에 정책 수요자의 참여가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가도 민주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넘겨주시면. 다음에 이제 중립성과 전문성인데요. 공론화를 누군가는 주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공론화를 주도하는 단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지역 내에 그런 단체들이 존재한다면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될 것인데 그러기에는 오히려 이해관계 중심의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이고, 다음에 이런 공론화를 주도하는 단체 선정도 결국은 공론화에 있어서의 자발성이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있는데 이랬을 때 이걸 전적으로 집행기관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지방의회를 맡길 것이냐. 개인적인 생각은 이 공론화의 결과들을 반영하는 것은 사실은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대의제기관이 이 부분을 좀 주도해야 하고 주민들과 또 밀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구속성인데 주민 공론장에서 합의된 내용이 그러니까 수기된 내용이 지자체 행정에 반영되는 정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죠. 우리나라는 대의제 원칙입니다.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합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구속성을 강제하는 것은 아마 어렵겠지만 사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오송역에 있어서 좀 들어보실 것 같은데요. 이 일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했는데 일본 지자체의 주민 참여 제도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주민 공론장에 유사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소개를 일부만 하겠습니다. 일본 지자체의 거의 대부분이
주민 참여 기본 조례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는 원칙을 제도화하고 있다. 거기서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오작기시 같은 경우는 오작기 파트너십 회의에 관한 지침을 통해서 시민과 행정이 상호 정보나 지혜를 함께 생각하고 대화하는 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라는 표현은 우리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안들, 또 마을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육소 등의 민영화에 관한 파트너십 회의라든가 출장소 공민간 시설의 본질에 관한 파트너십 회의라든가 지역 자치 조직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파트너십, 뭐 이런 것들을, 또 도서관을 생각하는 파트너십 회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사업들을 설정한다. 이 굉장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죠. 그 니시카이츠 정에서는 종합계획 검토회의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주민 그 자치 기본조례에서 10년 단위의 마을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을 그리는 종합계획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 기본 구상과 기본 계획에 대해서 멤버를 공모를 하죠. 그래서 조직해서 종합계획 검토회의를 하죠. 이것도 이른바 이제 마을 만들기 기본조례에 설치되어 있는 그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무작위 추출한 시민에 의한 월드 카페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예, 그 다음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박태순 박사님, 저기 다음 넘겨주시죠. 네, 이 후심이정이라는 데는 좀 독특한데요. 중학생, 그러니까 미래 세대인 중학생을 통해서 마을 만들기 미래회의를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게 재미있는 요소이고요. 그다음에 뭐 야키츠 씨는 그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고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도 미래를 만드는 시민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만들고 9개의 분과를 두어서 종합계획의 목표 달성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점검 확인하는 장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사례는 이 정도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일본 이제 그 시사하는 바를 이제 살펴보면 일본 지자체에서는 주민 참여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고, 주민 참여 기본조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그 참여를 할 수 있는 공론장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이 특별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을 공모나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살펴봐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시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조례의 책인데요. 제가 이제 그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법률 만드는 일이라, 법안을 만들어 주는 것을 지원하는 일이라 이제 체계를 한번 잡아왔습니다. 그 제 뭐 목적, 그다음에 정의 규정,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여기서는 지방의회의 책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공론장 운영을 중립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되고, 공론장 운영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책무들이 여기에 부여돼야 되는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주민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공론장의 설치의 문제는, 저는 이제 의무적 설치, 어떤 요건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사실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왜 그런가를 살펴보면, 국가보조 사업에 참여를 할 때 지자체장이 그 약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참여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게 이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겠지만, 근데 그게 실제로 지역에서 수용되기가 어려운 사안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공론장을 설치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들을
듣는 이런 방식이고 우리가 이게 국가 보조 사업이니까 국가 사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굳이 들을 필요 없다. 법에서도 그걸 보장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는 당연히 이것을 들어줘야 되는 거죠. 공론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무적 설치. 그다음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설치 요청했을 때 설치를 반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다음 이제 아까 운영 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공론장 운영위원회 같은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이 운영위원회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역할은 공론장 지원단체를 선정하고 공론장 운영 결과의 정책화 과정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공론장 운영 지원단체 선정과 지원과 관련해서는 뭐 이제 민간 위탁이 될 것 같은데 이걸 그 무슨 전문단체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어떤 공론장 설치를 위해서 일시적인 집합체를 만들어 왔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단체로 보고 선정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지원의 문제, 네, 예산 지원의 문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공론장 참여 주민의 선정과 관련된 문제인데 사전에 참여 신청자 풀을 구성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정책 수요자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참여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보상 근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정 이해관계자 참여가 좀 제한돼야 되겠다. 실제로 이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관계자 등 해당 정책과 관련된 자는 기피나 회피, 재척과 같은 형태로 좀 뭐 스스로 빠져준다든가 아니면 회피한다든가 아니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은 좀 이렇게 참여를 제한하는 이런 방식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 공론장 운영의 자율성과 중립성 보장인데 이게 이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죠. 이제 뭐 선언적이긴 하겠습니다만 공론장 운영단체가 예산을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예산에 근거해서 그 관에 그 예산을 부여한 기관에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걸 좀 어디선가 보장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론장 운영 보고서의 제출과 공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개입니다. 공개. 예. 공론장 운영 보고서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의장한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만약에 공개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유,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를 주민들에게 별도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론장 운영 결과의 반영인데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반영하지 않을 것인가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돼야 되겠지만 미반영했을 때는 반드시 그 사유를 제시해 줘야 된다.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는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그 설명 책임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지방자치단체 카운티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형성했을 때 반드시 그것을 설명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그 정책을 형성한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 반영이 안 됐다면 당연히 그 사유를 제시해 줘야 된다. 설명해 줘야 된다. 설득해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운영 결과의 반영과 비반영과 그 사유 제시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도 이 정도로 이렇게 간략하게 일단 그 의제를 던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숙제 관계 떨어져가지고 네. 예. 잘 들으셨나요? 예.
저하고 자문위원장이신 최한용 박사님께서 발제를 했는데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논의를 위한 이렇게 제안 말씀을 이런 내용으로 좀 논의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전에 여러분 사전 설문조사 대부분 다 하셨죠? 사전 설문조사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같이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설문에 90명이 좀 넘게 오늘까지 한 95명 정도 참여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PPT를 만드는 바람에 90명까지 모아진 의견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체 의견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같이 확인해 봅시다. 자, 사전 설문조사 90명이 참여하셨고요. 예, 역시 50대 파워가 가장 크네요. 그리고 참여자의 또 60대, 그 다음에 40대 이렇게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네, 남성이 조금 더 많았었고요.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에 관한 관심이 가장 높았고 주민공론장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또 일부는 주민공론장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2017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공론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들 네. 말씀 잘 들리시죠? 네. 또 공공기관에 의한 공론화가 문제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판단하시나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반이 어느 정도 기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크게 기여했다, 그 다음에 그저 그렇다, 일부는 별로 기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이 공공기관의 자기 목적을 위한 명분 쌓기용 공론화였었다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그와 비슷하게 짧은 시간과 충분한 논의 기회가 없는 형식적인 진행이었다라고 하는 응답. 그 다음에 이제 합의형 공론화가 아니어서 공론화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된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공론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답변 순으로 나왔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공공기관의 자기 목적을 위한 위로부터의 공론화가 아니라 주민이 자기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주민이 주도하는 자발적 공론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99%가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공론장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주민이 생활민주주의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와 의회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응답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때 가장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민공론장의 구성과 운영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수기성,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서 심도 있는 토의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공론장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누구든지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라는 민주성, 그 다음에 주민공론장에서 나온 의견을 공공기관이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용성, 그 다음에 공정성, 이런 부분들, 또 자율성, 어떻게 보면 수기성과 민주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자율성, 공정성, 수용성, 투명성 역시도 매우 중시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주민공론장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조례 제정과 관련된 겁니다. 공론화가 가장 필요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 갈등 예방 및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을 및 도시 계획과 관련된 사안을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주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결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1번과 4번은 굉장히 오버랩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마을 및 도시 계획 또는 주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공론화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공론장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공론화 여부는 누가 결정을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압도적인 다수가 주민 일정 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단체장은 무조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 주민 공론장 설치 여부를 결정할 별도의 심의기구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자치단체장이나 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홉 번째는 주민공론장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공론화의 기본적인 단위는 어디가 돼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시군구 단위, 그 다음에는 읍면동 단위, 그 다음에는 시군구 단위, 그리고 또 마을 단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민공론장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주민공론장 참여자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과반이 자발적 참여와 인구 구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구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를 원하는 자발적인 주민을 중심으로 또는 인구 구성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는 응답도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무작위 추출이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론장이 꼭 필요하다,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지역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